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참아오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 3기 초반이라 항암 치료만 꾸준하게 잘 치료해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었죠. 어렸을 적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의 대장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엄마도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시려 했지만 병마와 싸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숨 좀 쉴만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장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엄마의 몸에서 암세포는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온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가 저와 작별하려고 숨을 거칠게 호흡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평생 제 옆에 있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언제 떠나는지 보려고 구경 왔니? 맥주랑 땅콩 당장 안 치워? 여기가 무슨 영화 관람하는 극장이야? 아이,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벌써 사흘째야. 오늘도 저러다 하루 넘기시겠지.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지루하니까 땅콩이라도 씹으면서 보려는 거야. 그래, 맞다. 오늘 넘기면 5일째잖아.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던데. 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니? 이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저기요, 사돈. 고통스럽게 명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저희들도 생각해줘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희도 이젠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먹고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신체 부위에서 기가 제일 늦게 멈춘다면서요. 눈 감고 숨만 헐떡거린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세상에 미련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다. 에휴, 그러게요. 맥주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밑에 편의점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으면 세상 떠날 때 숨이 잘 안 끊겨서 고통스럽게 떠난다던데,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그런 식품들 엄청 챙겨 드셨나 보네. 그러니 저렇게 눈만 감고 버티시지. 저는 개념 없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시모는 화가 난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했지만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두 모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엄마가 떠날 때 보인 두 모자의 모습은 제 화를 더 키웠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두 사람과의 인연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맥주와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을 땐 당장이라도 두 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두 모자를 내쫓았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인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 밖을 나왔을 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한마디 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두 모자의 대화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던데, 애미는 아직 몸에 이상 없다디? 이왕이면 안 싸돈 세상 떠날 때 같이 가면 장례를 2번 안 치러서 상당히 편할 텐데. 그래야 그 식당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며느리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참 그렇네. 무슨 방법 없니? 식당을 우리 걸로 만들 방법 정말 없는 거야? 사돈이 떠났으면 그 식당 며느리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명의를 너로 변경할 수 있게 계획 좀 세워봐라.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입장이긴 했어도 저는 혈육이 아니라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봤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다 들렸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이후 이혼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듣지 못했던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3일장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비상계단에서 듣게 된 두 모자의 진짜 모습들에 더는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제 손을 놓게 되면서 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숨은 멎었는데 체온은 따뜻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평온을 되찾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외쳐 불러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점점 굳어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의 세월이 담긴 거칠고 굽어진 손은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엄마의 일생을 모두 봤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3일장을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떠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휴, 끈질기게 버티더니 그래도 5일은 못 넘기고 가버렸구만. 어차피 떠나게 될 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야? 진작 떠났으면 벌써 3일장 치렀을 텐데. 하여간 갈 때까지 속 썩이는구만. 요 며칠 신경 쓰여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육개장에 밥 좀 말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뭐니 해도 장례식은 육개장과 편육이지.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어. 애미 너도 그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3일장 치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밥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냉한 거야? 다른 곳은 안 그러던데 여기만 유독 공기가 차갑네. 주위를 왜 둘러보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던데 어머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먼저 가신 것뿐이지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고. 병실에서 맥주 한잔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방금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나 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태도를 봐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하루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장모님은 어차피 떠나게 될 상황이었잖아. 좋은 말 할 때 당장 사과드려. 늙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눈치 보여 살 수 있겠니? 밥맛 떨어져서 먹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서둘러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줄 하나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며칠간 식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식당을 먼저 가게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술이 가득으로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처음 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면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한테 던지면서 막말을 쉬지 않고 퍼부어 댔어요. 예, 애미야. 그 카드 한도 최대로 높여놔라. 일일 한도가 낮춰져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 카드 안에 돈 꽤나 많다면서?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식당에 음식들 이거 방치하면 상하니까 내 지인분들 좀 초대했다. 다시 부족한 음식들 좀 더 만들어내오고 냉장고에 술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채워놔라. 오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장모님이 글쎄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 카운터에 장모님 지갑이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 체크 카드 하나만 보이더라. 어차피 장모님 세상 떠나셨고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당신 장례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이나 옷들 몇 개 좀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왔거든. 돈이라는 게 벌 때는 정말 힘든데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나가더라.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모자가 제 인생의 제일 쓰레기였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막 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며 식당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꼴에 있는 척 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동안 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듣지 못했던 한마디는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 카운터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로 돈을 좀 쓰자고 시모와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엄마 체크카드는 식재료 결제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쓰는 카드라 식당 일을 함께 했던 남편도 카드를 몇 번 써왔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명품 가방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아주 오늘 나랑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니? 돈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꾸는 거야? 사돈 떠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 또 사라진다. 시간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건데 시애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가방 한번 구경 못 해봤다고 아들이 큰맘 먹고 결제해 줬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인들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안사돈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사람들 초대도 못했었다. 무상으로 일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만 입이야? 나도 힘들게 일한 만큼 월급 받아 돈을 쓰고 싶었다고. 진짜 너희들은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을 처지라고 생각해? 그게 그동안 불만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 떠나신 게 벌써 6년이나 됐어. 아직까지 빚이 산더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그 돈 빚 갚는데 전부 꼬라박은 거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안 줘서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카드로 저딴 쓰잘머리 없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네. 둘 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모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두 모자는 타인의 분실카드 횡령죄와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거기에 더해 엄마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식당인 것 마냥 함부로 이용한 것과 제 얼굴에 손을 댄 행동들, 식당 물건들을 집어던진 기물 파손죄, 영업 방해 등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두 모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고 저와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징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좋게 합의 보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잘못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좋게 정리하자.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했잖아. 서로 안 좋은 감정만 남긴 채 끝내면
나중에 손주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애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애비랑 할미 옥살이가 웬 말이야. 애비가 징역을 산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징역이 웬 말이니.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왜요? 징역 사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랑 그 인간이 내 두 눈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던 달게 받으세요. 거기에서도 살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최대 8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던데 너무 짧아서 1년까지 미뤄보려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인간은 형량이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품까지 빼갔었잖아요. 수사하던 도중 밝혀졌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죠? 그 인간 차에서 엄마의 금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요. 우리 엄마가 떠나셨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돈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지 뭐예요. CCTV에 촬영된 날짜가 저희 엄마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당신들도 무너져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다 말해줬거든. 아마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7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1년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의 출소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모도 알게 돼서 출소를 앞두고 난리를 피다 교도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형량이 몇 개월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도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상황 속에 암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징역을 살다가 다시 나온 남편이 아마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움직일 게 뻔한데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애들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테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겠죠.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손해는 전부 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췌장암 핑계로 힘겹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엄마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 남편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췌장암 말기면 가망도 없는 건데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와 애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는 없어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가족들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이 먹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 힘들어질 때면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 돼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좋지 않아 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해봤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었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처음 가정이 삐걱거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아내와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새벽부터 인력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볼 수 없었어요.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조금만 늦더라도 일거리는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힘들게 몸으로 때우고 받은 약 10만 원 정도의 돈조차 저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아 혹시 몰라 대기하고 기다려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 조용해진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네요. 아내는 다행히도 회사에 별일이 없어 일을 꾸준하게 잘 다니고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바뀐 셈이었죠. 힘들게 일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퇴근한 아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집에 있었네? 오늘은 일거리 좀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설마 오늘도 일 못한 건 아니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오늘은 더 심했어. 저번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서둘러 오는 바람에 차례가 나까지 오지는 않았네. 미안해.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서도록 할게. 배고프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 좀 해놨어.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삶에 의욕이 없어? 아직 배가 부른 거야? 지금 우리 집안 꼴 돌아가는 게 여유로워 보이나 봐. 여기 집에 잡혀있는 대출금 전부 내 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천하태평이네? 지금 장난해? 당신은 집안 가장 아냐?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일거리를 따서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냐? 그것도 핑계라고 나한테 늘어놓는 거야? 나 같으면 눈치 보여서 집에 있지도 못하겠다. 경쟁이 치열한 거 뻔히 알면 더 일찍 나가서 텐트라도 치고 기다려야지. 안 그래? 아내는 혼자 돈을 벌고 있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저를 보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전부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아무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서운하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제가 원하지 않는 퇴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슴 아팠죠.
그래서 아내와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만간 좋아질 거라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기 싫다며 대출금 또한 혼자 갚아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으려 온갖 막말을 퍼붓더군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여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좋게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이혼하면 되지. 추잡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어? 가뜩이나 없어 보이는 거 아예 바닥까지 찍으려고? 뭘 그렇게 애원해? 능력도 없는 남자와 한평생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 끝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날 붙잡는 건 완전 이기적인 행동인 거 알지? 당신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지금 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양가 부모님한테 쪽팔리니? 더 이상 말 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도장 찍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당신은 나랑 함께 살아온 세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직도 나를 몰라? 4년 동안 명절 때 빼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빨리 대출빚 갚고 당신이랑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지금 당장 힘든 일들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이력서 정말 많이 넣었으니까 조만간 연락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시간을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양가 부모님 좋아하시겠어? 당신은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우리 부모님께 벌써 말 다 해놨어. 이혼하라고 내 말에 존중해 주더라고.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버틸 문제가 아니래.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셨어.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리고 나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야.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 나도 일 처리하는 거 상당히 귀찮거든? 더 이상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알겠지? 아내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난리치면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현실은 아무런 능력 없는 나이만 먹은 백수인데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이 닥친 거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고 아내에게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어쩌겠어요. 모두 제 탓인걸요. 결국 혼자 살아보겠다고 처분할 거 싹 정리한 뒤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동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기억 전부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알아본 곳은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있을 건 웬만해서 다 있는 고시원이었어요. 살던 집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공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스레 용기가 났어요.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2달이 뻗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살만했어요. 불편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화장실과 세탁실이었어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세탁기는 아주 늦은 시간 사용도 할 수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제일 마음에 위안이 되었던 건 식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밥과 김치는 기본이었고 라면과 계란 또한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어요. 끼니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고시원 들어왔을 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 고시원 생활을 하는 거 보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도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공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생활에 물이 들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몇몇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만족하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만 되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 도장 찍었죠. 결혼을 하고 일을 구할 때는 눈치가 너무 보여 힘들었지만 이혼을 하고 새로 시작된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되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시점에 식당에서 라면 하나를 끓이고 있는데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집주인분께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는데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계속 바라봤고 그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져 일부러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라면을 2개 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란을 3개 넣어서 그런 건지 밥을 많이 퍼서 그런 건지 눈치가 보이니 이상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당하게 돈을 내고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녁 식사했습니다. 집주인과 한 달을 넘게 지내면서 얼굴 마주친 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었고 인사한 적은 더 적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를 빤히 바라봤을 때 그때의 눈빛은 뭔가 슬퍼 보였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오지랖인 것 같아 그냥 넘어갔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꽤 오랜 기간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동안 면접도 여러 군데 보았고 때마침 괜찮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겨우 구하게 되면서 고시원과의 생활도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항상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곳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 집주인이 도착했더라고요. 정리하던 짐 마저 끝내고 가면 될 것 같았어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집주인이 계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문을 두드리려 했던 손이 멈추게 되었고 무슨 일인지 몰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아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얘기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술을 드시고 계셨고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참 안 됐어. 지 엄마랑 열심히 고시원 관리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참. 그래도 자네가 빠르게 대처해줘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잖나. 자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어. 1~2달 남았다고 했나? 자기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아직 와닿지 않겠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인생길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 말기암이 웬 말인가. 세상에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은 빨리 떠나버리는 건지. 이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네. 그녀의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대충 들었지만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겠죠.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버렸는데 참 별의별 사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고시원에 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집주인을 만났고 그래도 전날 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자 밝게 웃어주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일자리가 구해져서
퇴거를 해야 할 것 같아 계약한 기간 며칠 남지 않아서 추가 계약은 없을 것 같다며 미리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제가 전달한 말에 알겠다며 수긍했고 집주인은 마저 하던 일을 끝내려고 몸을 돌렸어요. 저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계단을 내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될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왔고 준비해야 될 물건들과 서류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통화를 하면서 열어보니 집주인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마저 통화를 끝내고 문 열어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제가 주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부터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는데 제 생각이 맞는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부탁 아니면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눈치채고 계셨구나. 여기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서 저에게는 젊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저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사례는 충분히 해드릴게요. 원치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꼭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병원이랑 고시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비슷한 나이대 알고 있는 분이라곤 지금 저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그쪽밖에 없네요. 제가 드릴 부탁은 몇 달만, 진짜 딱 몇 달이면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 하시는 소리가 결혼할 남자가 있어야 엄마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탁드려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저도 워낙 급한 입장이라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남자로 병원에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이라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그런 건 그쪽 어머님께서도 눈치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렵게 취직이 돼서 다음 달부터 일을 해야 하거든요. 취직한 것보다 금전적으로 사례는 제가 더 많이 해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딱 2달이에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날 때까지만요. 그리고 여자가 저에게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넸고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었어요. 계약금이라며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조건과 혼인신고까지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나머지 2억 9천을 주겠다며 엄청난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한참 동안 집주인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큰 돈을 건네는 건지 그때 엄청 당황스러워했죠. 결정적으로 제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을 때 빤히 쳐다본 건 자기 엄마가 생각하는 사윗감의 첫인상이 저와 비슷하다며 제 인생의 2달, 많게는 3달 정도의 기간을 돈으로 사려 했어요. 정말 많은 금액이었고 저는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지만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어머님을 뵐 수 있었어요. 상태는 정말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달이 아닌 1달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엄마를 부르며 자기 왔다고 힘들어 보이는 어머님을 깨우기 시작했고 눈을 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고 계셨어요.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팔짱을 끼더니 좋은 남자라며 자기에게 엄청 잘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어머님께 인사를 건넸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은 온화해 보이셨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그녀가 부탁한 조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머님 손을 잡아주며 몸 회복하시는데 힘쓰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그녀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주겠다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며 제 손을 꽉 잡더니 잘 부탁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늦은 시간 저희는 고시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어색했고 쉽게 말을 꺼낼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고시원에 도착을 하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자기 엄마가 너무 좋아했다며 고마워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라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순간 뚝 끊기는 정적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가 고됐는지 금세 잠이 들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거의 매일을 어머님이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된 일상을 가지다 보니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착각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그녀가 부탁한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저도 모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님에게 다가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혼인신고만 했는데 그 뒤를 따르는 책임감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최선을 다해 2달의 기간 동안 사이로서 최선을 다했고 어머님은 저와 그녀의 사이를 계속 지켜보고 싶으셨는지 2달이 지나고 3달쯤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달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데 벌써 정이 들어버린 건지 어머님이 떠나실 때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 또한 오열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렇게 장례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그녀와 저와의 계약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며 정리되는 대로 올라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옷을 갈아입고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보였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집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집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많이 지저분하죠? 이제 할 일도 다 끝이 났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시원도 정리하려고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 잔금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밤낮 안 가리고 저희 엄마 간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혀 돈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정말 사이처럼 저희 엄마 대해 주셔서 감동받았었어요. 함께 했던 기억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많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떠나보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각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어 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해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날만큼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며 하룻밤만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말을 저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차 한 잔 건넸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 그녀가 뭔가 답답한지 몸을 계속 비틀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 놓여있던 알약을 급하게 삼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리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문을 활짝 열었고 그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배를 움켜쥔 상태로 정신을 잃어서 몸을 똑바로 눕혔어요. 그런데 제 손에 무언가 만져졌고 다시 손을 배에 대보자 툭 튀어나온 이상한 게 있길래 눈 딱 감고 셔츠를 풀어 젖혔는데 그 순간 옆구리 왼쪽에 혹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컸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급하게 끌어안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무사하기만 바랬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고 진찰을 받은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고 이런 현실이 가능하긴 한 건지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녀의 뱃속에는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어머님의 병간호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통제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머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고 자기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법적으로 부부인 제가 보호자였기 때문에 수술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6시간의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으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한다며 너무 무식할 정도로 병을 키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는지 비몽사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저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며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고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해? 분위기 보니까 벌써 3살림 차린 거야? 대단하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남자가 여자는 좀 꼬이나 봐. 그래도 그렇지. 병든 여자는 아니지 않나? 나 때문에 너무 충격받은 거야? 인생 막 살기로 결정한 건 아니지? 돈 많은 여자를 좀 꼬시던가. 병수발하는데 전 재산 또 다 털리겠네. 인생 참 불쌍하다. 내가 이혼하길 정말 잘했지. 말 좀 가려서 하지 그래. 그리고 이제 남남인데 왜 아는 척하는 거야? 신경 끄고 갈 길 가지 그래. 네가 본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이고 나는 지금 너랑 함께 살았을 때와 다르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가 우리 부부 인생 함부로 말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는 지금 행복하냐? 말투 보니까 인생 참 막막해 보인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아프니까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나가라. 2번 말하게 하지 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처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전처와 결혼 생활하면서 막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생각 없이 막 뱉는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전처를 바라보니 당황했는지 병실에서 나갔고 힘겹게 누워있는 그녀를 향해 제가 가진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손을 꼭 잡으면서 알려줬어요.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알고 보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꽤나 큰 수술을 받아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쓴 것 같았어요. 두 분 다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제가 전처보다 그녀에게 쏟고 있던 애정이 더 컸기 때문에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받은 3억을 치료비에 쓰면서 고시원도 대신 관리해주며 최대한 몸이 빠르게 회복되길 도와주었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았던 3억은 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쓰이기 위한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몇 차례 수술이 끝이 나고 그녀는 몸에 남아있던 종양을 전부 제거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너무 고마웠는지 갑자기 꽉 껴안아 주었고 저도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인연은 이게 아니었지만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연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껍데기만 부부가 아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아내의 손을 잡아줬을 때 저희를 진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어준 것 같았어요.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제가 옆에서 지켜주며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고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마지막 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위로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뭐든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